혹시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마시는 커피나 요리할 때 쓰는 설탕이 말이죠. 아주 먼 옛날에는 오직 왕만이 누릴 수 있었던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다면 좀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바로 그 비밀스러운 역사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이 과거에는 말 그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열쇠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도대체 어떻게 왕의 사치품이 우리 모두의 일상품이 될 수 있었는지 그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기호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사실 생존에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물건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취향, 지위,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맛과 향기가 어떻게 소수의 지배층만 가질 수 있었던 강력한 무기였는지 그 시대로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야, 이 기록 한 줄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네요. 14세기 베네치아에서는요, 후추를 금이랑 같은 무게로 쳤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향신료라는 게 그냥 음식 맛을 좋게 하는 양념? 그 정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나의 부와 권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그거였죠. 근데 그게 향신료뿐만이 아니었어요. 설탕은 하얀 금이라고 불리면서 아주 귀한 약처럼 취급됐고요. 차나 커피는 황실에서 거행되는 아주 특별한 의식에서나 겨우 구경할 수 있는 음료였죠. 그리고 저 멀리 동양에서 온 도자기는요, 유럽의 왕족들이 하늘의 빛깔을 담은 예술이라면서 보물처럼 수집하던 거였습니다. 그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쓰느냐가 곧 내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사회적인 암호 같은 거였단 말이죠. 이 기호품들은 지배 계급과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그어진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선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담단했던 경계선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맛과 부를 향한 인간의 끝없는 열망이었습니다. 이 열망이 결국 대항해 시대와 제국의 시대를 열었고 세상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5세기에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대륙과 대륙이 이어지고요. 17세기가 되면 네덜란드와 영국 같은 나라들이 만든 동인도 회사가 막강한 힘으로 바닷길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식민지 곳곳에는 설탕이나 커피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거대한 플랜테이션 농장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죠. 물론 이 풍요의 뒤에는 그 땅에서 고통스럽게 일해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끈 엔진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에서는 향신료와 도자기를, 영국 동인도에서는 차와 면화를 거의 독점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어요. 그리고 바로 이 과정에서 무역으로 돈을 번 새로운 세력,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두르는 사람들이 역사의 무대 위로 당당하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무대는 기계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 단단했던 왕의 사치품을 마침내 우리 모두의 식탁으로 끌어내린 결정적인 힘, 바로 산업혁명이죠. 이 네 단계를 거치면서 사치의 민주화가 이루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식민지 플랜테이션에서 원재료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요. 둘째, 공장에서 기계의 힘으로 이걸 아주 빠르고 싸게 가공합니다. 셋째, 철도와 증기선이 완성된 물건들을 전 세계 도시로 실어 나르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렇게 쏟아져 나온 상품들을 마침내 도시의 중산층이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표를 보면 그 변화가 정말 극적으로 와닿는데요. 특히 커피를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소수의 귀족들이나 우아하게 즐기던 사적인 의식이었는데 이제는 공장 노동자들이 잠을 깨기 위해 마시는 연료가 되고 새로운 생각을 나누는 토론의 장이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소수만의 여유가 다수의 필수가 된 거죠. 이렇게 대중의 것이 된 기호품들은요,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피워냈습니다. 커피하우스는 온갖 새로운 사상과 정치 토론이 샘솟는 공론장이 됐고요. 애프터눈 티는 영국 중산층의 교양 있는 삶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식이 됐죠.
그리고 설탕은요, 이제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가면서 인류의 입맛 자체를 완전히 영원히 바꿔버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특별했던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오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소비는 그냥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행위다. 우리가 무얼 선택하고 무얼 사서 쓰느냐가 결국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과거의 사치품이 이제 우리 모두의 필수품이 된 건 분명한 진보죠. 하지만 참 재밌게도 인간의 욕망은 늘 새로운 사치를 찾아내더라고요. 사회는 또 다른 형태의 희소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교 정말 흥미롭지 않으세요? 과거의 사치가 향신료나 도자기처럼 손에 잡히는 물건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갈망하는 새로운 사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시간, 침묵, 그리고 이 복잡한 디지털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같은 것들이죠. 끝없는 소음 속에서 온전한 고요함을 누리는 것, 수많은 연결 속에서 잠시 단절될 수 있는 권리,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현대 사회의 새로운 하얀 금이자 하늘의 빛깔 아닐까요? 왕의 식탁에서 시작된 이 길고 긴 여정은 결국 우리 각자의 컵과 식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한 잔, 여러분이 누리는 그 작은 사치는 지금의 당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